금융당국과 국회까지 함께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입니다. 당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권한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게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정이 발행 주체를 핀테크 기업까지 넓히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은 없던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당초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을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오히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준용해 토스와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행위 규제를 하는데 발행 주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며 핀테크 진입을 허용해야 경쟁이 나오고 혁신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내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중은행과 빅테크,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 전략적 제휴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외환 송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해외 송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은행이 B2B 서비스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은행은 IBK 기업은행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는 빗썸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 밖에 KB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내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쿠팡 관련 속보들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 집단 소송이 불거진 쿠팡이 지주사가 상장된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예고됐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미국의 소송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미국 본사 쿠팡 INC가 그 대상인데요. 대륜 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라며 현재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송은 쿠팡 지배구조와 본사의 의무 위반 등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 한국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미국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또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네, 미국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보다 훨씬 무겁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렀던 미국의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약 5천억 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고객들은 인당 최대 약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요. 미국 본사의 관리 실패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간 김범석 의장은 미국 본사의 의장일 뿐 한국 법인과는 무관하다며 해킹 사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본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본사 의결권 70%를 가진 김범석 의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조금 전 쿠팡 한국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쿠팡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쿠팡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정보 유출 사태 직후 불거진 복잡한 탈퇴 절차를 공정위가 문제 삼고 나서는 흐름인데 이런 가운데 실제로 쿠팡을 떠나는 소비자들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먼저 공정위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탈퇴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쿠팡에 자진 시정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쿠팡을 탈퇴하기 위해선 PC 버전으로 이용 내역 및 소멸 혜택 확인, 탈퇴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등 총 6개의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소비자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의 다크 패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지적에 박대준 쿠팡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탈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언급한 간소화 계획을 확인하고 또 이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 저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지난 7일 늦은 밤부터 탈퇴 절차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앱에서 PC 버전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필수였던 주관식 설문조사도 선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이용자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하루 동안 쿠팡을 이용한 순이용자 수가 1,61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 만에 182만 명이 이탈을 한 건데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2일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대처로 앱 이용을 줄이거나 삭제하면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쿠팡이 지난 7일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공지한 안내문 링크를 공유하면 광고성 문구가 함께 노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도 최소한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에 빠진 경제 주체를 연령대별로 보자면 고령층과 청년층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령층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은퇴해서 소득이 끊겼는데 연금은 아직 나올 시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 결국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조기 노령연금이죠.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5,912명에 달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이는데요. 5년을 당겨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수급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수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 건보료를 내는 것보다 조기 수급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여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건보료 문제 때문에 당겨받았다면 알뜰한 선택을 한 셈입니다만 소득 공백으로 반강제로 당겨받는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한 살씩 오르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반면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 53세다 보니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사 이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청년들 상황 전하기 전에 국민연금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높은 환율의 소방수로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이 외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외화채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역외 시장에서 외화채 발행을 통해 해외 투자 자금 중 일부를 조달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외환 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데 따른 환율 상승 압박이 지적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외화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검토를 마친 후 환율 대응을 위한 사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논의하고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일단 현재 환율, 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이 외환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부채 성격인 외화채를 발행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국민연금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고령층의 고민이 연금이라면 청년들의 고민은 취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취업문이 지속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의지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취준생의 60%가 소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쉬거나 경험 삼아 의례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하는 걸 말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준비 없이 한번 지원해보려는 의례적인 구직자가 32%였고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쉬는 청년도 28%가 넘었습니다. 구직의 소극적인 이유로는 과반이 일자리 부족을 들었습니다. 구직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도 22%였고 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이 16.2%, 적절한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도 13.6%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준생이 체감하는 구직난도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 10명 중 4명이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작년 조사 때보다 0.6%포인트 높아지면서 취업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자들의 서류 합격률도 19.4%로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년에 22.2%보다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입사 지원도 평균 13.4회로 작년에 6.3회와 비교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취준생들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기업 고용 여건 개선을 1순위에 꼽았습니다. 한경협은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노동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가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힐하우스가 결국은 인수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중국계 싱가포르 PEF 힐하우스를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힐하우스가 제시한 인수 가격은 1조 1천억 원으로 나머지 후보였던 흥국생명과 하나생명 제시액보다 높았습니다. 매물로 나온 이지스 자산운용의 지분은 총 98.8%로 창업주인 고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인 손아자 씨 지분 12.4%와 여러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합친 것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 등을 검토하는데 외국계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의가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입찰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흥국생명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노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거액의 성과급에 눈먼 외국계 매각 주관사가 공모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매각 주관사가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힐하우스는 당초 본입찰에서 9천억 원 중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수자 간 추가로 가격을 두고 경쟁하는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인수가를 1조 1천억 원으로 수정해 제시했습니다. 흥국생명이 이번 입찰에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무단 결제 사태로 홍역을 치른 KT가 차기 수장의 후보군을 압축해 발표합니다. 낙하산 논란이 대표 선임 때마다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이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KT 대표이사의 윤곽이 잡히겠군요. 네, KT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오늘 오후 온라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최대 4명의 후보자로 압축된 숏리스트는 오후 5시 이후 발표될 전망입니다. 오는 16일 최종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인이 결정되며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됩니다. KT 안팎에선 정치권 인사와 KT 카르텔 인사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기술 보안 관련 전문가가 숏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7명의 후보자 중 외부 출신은 주영철 전 대표가 유일합니다. 정치권 인사로 분류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현석 커스터머 부분장은 유일한 현직자로 숏리스트 포함 가능성은 높지만 KT 해킹 사고 책임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은 B2B 사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KT 출신이자 외부 경험까지 있는 홍원표, 김태호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정권 교체 때마다 대표이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KT 정상화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출은 KT 환골탈태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실력 중심의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지원 경로와 검증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KT 세노조는 이사회가 검증 기준 등을 알리지 않았고 투명성은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혜택의 할인 발행까지 이루어지는 온누리 상품권의 제재가 본격화됩니다. 앞서 귀금속점에서 상품권을 쓰고 또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현금을 챙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단속 대상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제재 수위가 얼마나 강해지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한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현행법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제재 기한도 대폭 늘어나는데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점포는 최대 5년간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같은 기간 가맹점 재등록도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 상품권을 다시 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 병원이나 대형 슈퍼 같은 취지에 안 맞는 곳에서 쓰인다는 논란도 있었죠. 관련 내용도 정비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1,800여 개 병의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도수 치료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등에 쓰이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약국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만 지난해 199억 원, 올해는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이를 감안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을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고성능 H200 칩이 중국 수출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가 중국의 승인된 고객들에게 H200 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용했고 시 주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매액의 25%는 미국이 가져오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제조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런 접근 방식은 AMD, 인텔 등 다른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과 출시 예정인 루비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출 허용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H200은 엔비디아 AI 반도체 가운데 블랙웰에 이어 차상위급 제품입니다.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용으로 만든 저사양 칩 H20과 비교하면 추론 성능에서 2배, AI 훈련 기능에서 6배 정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출 허용은 성능을 조금 낮춘 칩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의 설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서 황 CEO는 수출 제한이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